안녕하세요. 세상의 강풍을 맞으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뿐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인생에 불어닥치는 바람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봄에 살랑거리는 살랑바람이든 천둥 번개를 몰고 오는 거센 비바람이든 말이죠. 저는 제게 불어오는 바람이야 이게 삶인 걸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모두 견뎠는데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바람이 자식에게 불어닥칠 땐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제 사연은 바로 제 아들에게 불어닥쳤던 거센 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니, 동생 혹은 누이의 이야기라고 여기고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통영 사람으로 남편과 둘이 식당을 운영하며 썩 좋지 못한 형편에서 첫째인 아들과 둘째인 딸을 키웠습니다. 고맙게도 두 아이는 투정 한 번 없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줬죠. 특히 사람 좋아하고 순했던 아들은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착했어요. 아들은 성인이 되고 서울로 상경해 인쇄소에 취직하고 나서부턴 빠듯한 월급을 쪼개 우리에게 용돈도 조금씩 보내주던 효자였죠. 그만 보내라고 해도 계속 보내기에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답니다. 비록 사는 형편이 어려워 제가 직접 돈을 보태주지 못해도 그 돈이라도 훗날 아들이 결혼할 때 쥐어주려고요. 하지만 제 나이 60대 초반에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 저희 딸이 먼저 결혼할 때까지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 아들이 나이 41에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땐 정말 뛸 듯이 기뻤죠. 심지어 예비 며느린 얼굴도 예쁘고 집까지 잘 사는 아이였어요. 일찍 사별을 혼자서 며느리와 며느리의 여동생을 키웠다던 예비 바깥사돈이 꽤 큰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며느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저런 아이가 왜 우리 아들과 결혼할까 싶을 정도로 며느린 외모와 조건뿐 아니라 성격까지 좋더라고요. 늘 보잘것없는 절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워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심지어 청혼도 진영이가 저한테 먼저 용기 내서 해준 거예요. 만난 지 고작 7개월 만에 결혼 결심을 했다는 말에 좀 걱정되긴 했지만 둘 다 모두 나이가 있으니 서두르고 싶다는 말에 이해했습니다. 양가 허락을 받자마자 두 아인 상견례 전에 빠른 날짜로 식장부터 예약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함께하고 싶다며 말이죠. 그렇게 아들과 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며느린 결혼 전부터 종종 아들과 함께 저를 보러 통영으로 내려와 줬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어머님 하며 굉장히 살갑게 굴었죠.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던 딸은 착하긴 했지만 저희 아들처럼 좀 무뚝뚝했기에 새 딸이 생긴 것 같아 정말 좋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뵌 바깥사돈도 그런 며느리처럼 성격이 호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미국에 나가 살고 있다던 사돈 처녀는 상견례 자리에 참석은 못하고 결혼식 때만 잠깐 얼굴을 비추기로 했다고 했죠. 남자 혼자 그것도 딸을 둘씩이나 키워내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사돈어른. 사부인이야말로 아드님을 어쩜 이렇게 착하고 건실하게 키우셨습니까? 전 장서방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서로 자식 칭찬을 하며 분위기는 훈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사돈은 갑자기 저도 함께 자리에 있던 저희 딸과 사이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는 건 아시지요, 사부인? 저희 회사 중소기내도 나름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여긴데 한번 보시겠어요? 사돈은 대뜸 휴대폰으로 자신의 회사를 검색해 보여주더군요. 얼결에 휴대폰을 받아서 보니 정말 몇 번 상을 받았다는 기사도 났던 회사더라고요. 대표 이름도 사돈의 이름이었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걸 왜 보여주나 싶었어요. 설마 자랑하려는 건가 싶어 조금 떨떠름하던 때 사돈은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제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투자하고 굴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그 회사 말고도 서로 연계해서 경영이익을 줄 다른 작은 회사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 결혼하면 그 회사 중 하나를 아드님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이미 장서방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어요. 예? 저희 아들한테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아들은 아직 사업에 대해선 잘 모를 텐데요. 전문 경영인 같은 인재도 있고 두 따님도 있는데 왜 저희 아들에게 회사를 맡기려고 하시나요? 아들을 좋게 봐준 건 고맙지만 이상했어요. 회사 운영이 장난도 아닌데 그걸 평생 인쇄소 일밖에 안 해봤던 저희 아들에게 맡긴다니 말이죠. 저희 작은 딸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살 생각이 없고 큰애는 이미 아까 보여드린 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장서방이 젊은 시절 절 너무 닮았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막노동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장서방을 보니까 사람이 거짓없이 성실한 게 꼭 저 시절의 절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안 해봐서 그렇지 막상 일을 배우면 정말 잘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쇄소에만 두기 아까운 인재이니 제가 꼭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주고 싶어요. 며느리 또한 옆에서 맞아요. 규성 씨 정말 잘해낼 거예요. 하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사돈도 며느리도 제 아들을 그렇게나 좋게 봐줬다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훈훈하게 상견례를 마친 뒤에도 아들은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아들이 보내줬던 용돈에 제 돈을 조금 더 얹어서 돌려줬어요. 아들은 거기에 자신이 모은 돈을 보태 2억이라는 돈을 결혼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었죠. 그 돈에 나머진 사돈이 도움을 줘서 두 아이는 서울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인쇄소 그만뒀어요. 다음 주부터 장인어른 회사에 나가서 일 배우기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사돈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말로 자기 장인의 회사 중 무역과 수출 일을 하는 회사 하나를 직접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며느린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절 자주 찾아오며 제게도 전보다 더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님, 통영엔 충무김밥이 유명하다던데 우리 같이 사 먹으러 가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진짜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시장 가서 장 보고 와요. 전 중학생 때부터 엄마가 없어서 시어머니인 어머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아요. 아무리 아빠가 잘해준다고 한들 자식에게, 특히 딸에게 엄마가 얼마나 그리운 존재였겠습니까? 제가 엄마 같다는 며느리가 짠하게 느껴져 더욱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죠. 새아가한테 잘해주려무나 애가 얼마나 마음 따뜻하고 착하니 먼저가 네 아버지를 떠올리면 알게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는 집만큼 화목한 집이 또 없다는 걸 말이야. 아들은 염려 놓으시라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와 아들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해준 복덩이라고 생각했어요. 후에 아들과 절 덮칠 엄청난 폭풍에 대해선 전혀 상상도 못하고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며 아들과 며느린 전처럼 저희 집에 자주 내려오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 아들이 많이 바빠졌거든요. 그래도 전 그저 둘이서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건지 아들은 한 번씩 제게 전화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 결혼 잘한 거겠죠? 뭐?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새아가랑 싸웠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그게 아니면 뭐 일이 힘든 거야? 너 지금 회사니? 네, 회사에 앉아 있어요. 일이 힘든 건가 싶어
그럴 때마다 전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명절에 본 아들은 여전히 안색이 어둡더라고요. 뭐랄까, 근심이 많고 지친 표정이었달까요? 규성아, 너 정말 괜찮니? 평소 같았으면 명절 음식 맛있다고 밥을 두 그릇씩 먹었을 애가 밥을 반 공기도 못 먹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요. 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통화할 때도 목소리에 통 힘이 없더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가, 우리 규성이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니? 저는 너무 염려되는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던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괜히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 집에서 원래 밥 잘 먹고 웃기도 잘 웃어요. 그냥 가끔씩 일이 너무 힘들 때마다 저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괜히 저랑 저희 아빠가 회사 운영을 맡겨서 이 사람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네요. 도리어 자신이 미안해하는 며느리에게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그런 아들과 마찬가지로 일 때문에 바쁜 며느리를 위해 얼마 뒤 보약을 지어 보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리고 아들에게 닥쳤던 엄청난 일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것, 아들이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다 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은 망한 것 같아요. 저 결혼 완전 잘못했다고요. 그날 늦은 저녁 제게 전화를 건 아들이 대뜸 엉엉 울며 저런 말을 하더군요. 술이 취했는지 혀도 잔뜩 꼬여서 말이죠. 너무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고만 있는데 옆에 있었는지 화가 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린 아들에게 전화를 빼서 제게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휴대폰 일이네. 얼른. 여보세요? 어머님, 놀라셨죠? 죄송해요. 이 사람이 오늘 회식이 있었는지 잔뜩 취해서 들어왔네요. 요즘 일이 힘든지 툭하면 다 저랑 결혼한 탓이라고 화내는데 저도 정말 너무 속상해요. 죄송한데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며느리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통화는 끊겼습니다. 일이 얼마나 힘들면 애가 저러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청해서인지 그날 밤 꿈자리가 굉장히 사납더군요. 여보, 우리 규성이 나 대신해서 당신이 지켜줘야 돼. 어머니, 저 좀 구해주세요. 여기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죽은 남편이 피눈물 흘리며 아들 걱정을 하질 않나. 아들이 늪에 빠져 구해달라고 애원하질 않나. 잠에서 깨보니 머리엔 식은땀이 흥건하더라고요. 너무 찝찝한 나머지 다음날 저는 식당 일을 하다 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 저녁에 다시 해봤지만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제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전 내리 3일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까지 계속해서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려 아들 집으로 향하게 됐죠.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도 며느리도 퇴근해서 집에 있을 것 같아서요.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집엔 아들은 없고 며느리뿐이더군요. 그런데 깜짝 놀라 저를 보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소 상냥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며느린 절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연락을 안 하고 온 게 아니라 너희 둘 다 연락을 안 받으니까 걱정돼서 와본 거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니? 규성이는 어디 있어? 니들 무슨 일 있니? 사실 그날 결국 남편이랑 좀 싸웠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어머님 전화까지 안 받아버렸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남편은 출장 갔어요. 그래서 오늘 집 안 오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차가운 말투의 며느린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며느리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아 저는 재차 물었어요. 일부러 안 받았다고? 아니 우선 넌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규성인 왜 내 전화를 안 받는단 말이야? 어디로 출장 갔는데? 언제 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도 기분 나빠서 어디로 얼마나 가는 건지 말도 안 하고 여태 연락 한 통 없는데. 아무튼 저 막 퇴근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제발 좀 가세요. 얼른요. 낯선 며느리의 차가운 언행이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전 아들 집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슬쩍 집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아들은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나웠던 꿈자리와 며느리의 변한 태도, 제 연락을 받지 않는 아들 모두를 생각하니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별일 없겠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아무래도 아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서울에서 멀지 않던 딸의 집에 하룻밤 머물게 됐습니다. 딸도 사위도 아들을 걱정하긴 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은 표정이더라고요. 다음날 사위는 출근을 했고 전 아침부터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주부였던 딸은 저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딸은 당시 아직 3살이던 손녀를 봐야 했기에 한사코 제가 말렸죠. 그렇게 제가 혼자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아들의 회사였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준 명함에 회사 주소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들의 회사엔 출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조차 없게 분명 아들 회사가 있어야 할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황당한 마음에 저는 건물 경비실의 경비원분에게 물어봤죠. 그리고 들려온 경비원분의 대답은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건물 5층에 있는 회사 왜 지금 문이 닫혀 있는지 아세요? 아, 그 회사요? 말도 마세요. 거기 완전 난리 났었어요.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막 경찰에 잡혀갔다니까요. 그 뒤론 그 회사에 아무도 출근한 적 없어요. 네? 사장이요? 그게 언젠데요? 어디 보자. 아, 3일쯤 됐네요.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회사 사장이라면 바로 저희 아들이었으니까요. 3일 전이면 아들이 제게 울고불고하며 술주정을 했던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경찰서 찾아가 아들에 대해 묻고 다녔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은 더더욱 충격이었죠. 장규성 씨,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계세요. 원래 유치장에 있다가 유치기간 만료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구속돼 있거든요. 구치소요? 우리 아들이 구속될 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경찰의 말로는 범죄가 중대하거나 도주 위험 혹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개미 한 마리 미안해서 못 죽이던 애가 무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지 머리가 새하얘졌죠. 저는 우선 아들이 수감돼 있다는 구치소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때까지도 마스크 시국의 여파로 인해 구치소에 들어가고 처음 며칠 동안은 면회가 제한된다고 하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며느리에게 우선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이번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기에 저는 퉁명스레 왜 전화했냐는 며느리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 경찰에 잡혀간 거 몰랐니?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태평하게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아, 결국 아셨어요?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린 건데 네, 뭐 그렇게 됐네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애가 구속까지 돼 있어? 회사 문은 왜 닫았고 넌 왜 이렇게 태평한 거야? 그럼 며칠이나 지났는데 계속 울고 있기라도 할까요? 그 사람 뭔가 회사 자금으로 불법적인 일을 했더라고요. 회사 돈 빼돌려서 불법으로 돈 세탁하고 횡령하고 비자금 만들고 저랑 아빤 정말 까맣게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일이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더니 다 자기 행동 덮으려고 그렇게 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덜미가 잡혀서 누가 신고해서 경찰에 체포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빠도 완전 배신당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머님이 반가웠겠어요? 우리 아들이? 설마 그럴 리가. 너도 알잖니. 우리 규성이가 얼마나 착한 앤지. 그러니까 더 배신감이 큰 거죠. 아무튼 이미 다 아셨으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저도 아빠도 그 사람한테 화 단단히 났으니까 남편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나 아빠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끊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하고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도 제가 걱정돼 조퇴까지 하고 집으로 달려온 사이도 저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게야. 맞아, 엄마. 심장 떨린다고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했겠어. 우선 오빠랑 면회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맞아요, 장모님. 저도 도움받을 곳 있나 이곳저곳 좀 알아볼게요. 저는 너무 떨리는 마음에 통영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딸의 집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딸과 함께 드디어 미리 예약한 아들과의 면회를 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고 소녀는 딸처럼 주부인 딸의 친구에게 잠시 맡기고 말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난 아들은 그 며칠 새 얼굴이 말이 아니게 상해 있더군요. 규성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우린 아들과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짧아 저는 우선 아들에게 자초지종부터 물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과 함께요.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듣게 된 진실은 경악스럽기 짝이 없었죠.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피해자라고요. 장인하고 그 여자가 절 이용했던 거예요. 널 이용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운영하던 회사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역은커녕 페이프 컴퍼니더라고요. 탈세나 불법 자금, 비자금 같은 거 마련하고 돈 세탁하려고 만들어 놓은 유령 회사요. 장인하고 집사람이 절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돈 세탁에 탈세, 비리란 비린 다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걸리니까 저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제가 어디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한테 긴급 체포된 거예요. 그 인간들 처음부터 그렇게 범죄가 걸리면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절 그 자리에 앉힌 거라고요. 제가 회사 정체를 눈치챘을 땐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였어요.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냐고 따지니까 장인하고 그 사람이 그러대요. 이미 저도 공범인데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요. 그때라도 전부 신고했어야 했는데 저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범죄 그만두자고도 애원하고 저라도 손 떼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사람들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장인은 이미 동정정가로 교도소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어디 그뿐이게요? 집사람도 4년 전에 한 번 이혼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식 때만 얼굴 비쳤던 처제도 미국에 살고 있던 게 아니라 범죄를 일삼는 자기 가족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2년 끊고 살았던 거예요. 그 둘이 설득해서 결혼식 때만 멀쩡한 가족인 척 얼굴을 비쳤던 거더라고요. 어머니, 그 집안 완전히 사기꾼 집안이에요. 무서워서 저 그 인간들한테 벗어나지도 못하고 휘둘리다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리다가 결국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인상 좋던 사돈과 며느리가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의 거짓말쟁이들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울며 그들이 이젠 자기가 필요 없어지니 자기를 버리려는 거라고 했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저도 딸도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이 끝나갈 때쯤엔 아들이 한 말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어있었죠. 어머니, 제가 연락처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제가 맡긴 USB 하나 받아주세요. 저랑 같이 오래 일했던 예전 인쇄소 직장 동료 번호예요. 그거 제가 구속되기 전에 회사에서 모아놓은 그 인간들 비리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이러다 정말 혼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몇 달 동안 모아놓은 것들이요. 그거면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지 못해도 적어도 그 인간들 죄값은 받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걱정 마라. 이 엄마만 믿어.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부디 밥 잘 챙겨 먹고 몸 건강히 있어야 한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딸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손녀를 위해 우선 걱정하는 딸을 돌려보냈어요. 비록 나이는 내가 너보다 많지만 엄마인 난 너나 네 남편보다 훨씬 강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곤 곧장 아들이 불러준 전화번호로 까먹기 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장규성이라는 사람의 애미입니다. 우리 규성이가 그쪽 분에게 USB 하나를 맡겨놨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지금 그것 좀 찾으러 가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저한테 뜬금없이 이걸 맡겨놓고 왜 연락이 없나 했어요. 제가 지금 일 중이라서요. 제가 일하는 인쇄소 근처로 오시겠어요? 제가 직장을 옮기긴 했는데 예전에 규성이가 일했던 인쇄소에서 멀지 않아요. 그렇게 그 남자의 직장 근처에서 만난 전 무사히 아들의 USB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이 구치소에 있다는 이야기와 대략의 정황을 듣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정말 너무 무섭네요. 한 2주쯤 전에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저 그렇게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규성이 모습 처음 봤어요.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죽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중요한 물건이니 잘 가지고 있어 달라면서 그 USB를 맡긴 거예요. 중요한 걸 왜 자기가 안 가지고 있고 나한테 맡기지 했는데 혹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그랬던 거네요. 어디 구치소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꼭 면회 갈게요. 다 잘 될 겁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나중에 정말로 몇 번이나 아들의 구치소를 찾아가 응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들 곁엔 그렇게 사기꾼만 있던 게 아니라 따뜻한 친구도 있었던 거죠. 그 암흑의 시기에 도움을 준 사람은 또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든든한 사위였습니다. 그날 딸에게 회사에서 전화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위는 USB를 막 찾았던 제게 전화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형님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침 장모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제 친구 처가 쪽 친척 중에 실력 있기로 유명한 변호사가 한 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꼭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조금 전에 그쪽 변호사분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자신이 도움 줄 수 있으면 돕고 싶다고요. 마침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하시니까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위는 정말로 사방팔방 도울 길을 알아봐 준 겁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사위에게 연락처를 받은 변호사에게 전화한 뒤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가자마자 모든 사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제가 수임료는 얼마가 됐든 꼭 치르겠습니다. 제발 저희 아들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수임료는 제가 적당한 선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집안 사람 부탁인데 당연히 제가 잘해드려야죠. 저는 그 변호사와 함께 아들의 USB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들이 치밀하게 모아놨던 모든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었어요. 사돈과 며느리가 통화로 아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대놓고 지시한 통화 녹음 내용, 문자 캡처 내역, 온갖 비리를 직접 명령하는 대화 내용, 녹취 등등이 말이죠. 더 가슴 아팠던 건 그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중엔 그들이 스스럼 없이 아들에게 쌍욕을 하는 파일도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장인어른, 저 정말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범죄잖아요. 우리 지금이라도 제발 그만해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 자식이 멍청하고 무식한 놈 주제에 넘치는 자리에 앉혀줬더니 어디서 그런 우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넌 공범이야. 철창 신세 지고 싶으면 신고하든가. 듣기 짜증나게 어디서 징징대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보, 그렇게 징징대지만 말고 좀 열심히 해봐.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거잖아. 어차피 공범된 거 좀 좋게 좋게 하자. 어?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처음부터 내 손만 더럽히고 나중에 혹시라도 걸리면 당신하고 장인어른은 쏙 빠져나가려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당신도 나 좋아했잖아. 당신만 입 다물고 계속 일 잘해주면 다 같이 돈도 벌고 행복도 한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빠 이미 한 번 걸려서 교도소 들어갔다 온 거. 또 걸리면 진짜 그땐 형량 많아지니까 당신이 방패 좀 돼줘. 당신도 일하다가 진즉 눈치챘잖아. 당신 회사 불법 페이퍼 컴퍼니인 거. 알면서도 한 당신도 아빠 말처럼 빼도 박도 못하게 공범인 거 알지? 그리고 당신도 그 일하고 돈도 받아갔잖아. 돈? 월급? 그 돈들 전부 당신이 관리한다면서 가져갔잖아. 난 처음에 당신 다 믿고 아파트도 당신 요구대로 당신 명의로 해줬어. 아주 단단히 미쳐서. 그래놓고 뒤늦게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해도 싫대고 혼인신고도 안 해줬잖아 당신. 게다가 당신 한 번 이혼한 사람인 것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 내가 대체 뭘 이득을 봤어? 나이 40 넘어서도 고작 인쇄소에서 일하던 인간이 그 나이에 이 정도 재력, 이 미모 가진 아내 만났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래? 혼인신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우리가 시키는 일이나 노예처럼 열심히 하면서. 이 끔찍한 녹음 파일 외에도 아들이 흐느끼며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수가지의 녹음 파일,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제발 그만두게 해달라고 비는 듯한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을 전부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처가에 잘해라, 아내에게 잘해라 하는 거지 같은 소리만 늘어놓던 제 자신이 생각나 미친 듯이 화도 났죠. 변호사는 그런 저를 위로하며 그래도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이걸로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한 문서들도 수두룩하게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다 몰래 모으기까지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을 텐데 아드님이 정말 용기 있게 잘하신 거예요. 범죄자가 될 생각에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솔직하게 자백하고 죗값을 받는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아드님은 자기 장인하고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에 겁박까지 수도 없이 받고 있었으니 더더욱 어려우셨겠죠. 이걸로 아드님 형량은 많이 줄여보고 진짜 범죄자인 그 두 사람도 법의 형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드님도 이 일에 가담한 건 맞으니까 바로 풀려나긴 힘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후 저는 통영에서 한 번씩 아들의 구치소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갔어요. 변호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아들과 접견을 하며 더 나은 방법을 강구했고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은 상견례 때 사돈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여줬던 그 회사 대표가 사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같았을 뿐 그 회사 대표는 생판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사돈이 운영하는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가 진짜 있긴 했는데 그것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던 회사였더군요.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고 탈세하며 비자금 만드는 일에 우리 아들을 이용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 두 연놈이 우리 가족에게 사기를 쳤던 겁니다. 아주 악질도 그런 상악질이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추가적인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그동안 제 연락을 받지 않던 며느리와 사돈이 통영에 있던 제 식당까지 찾아와 싹싹 빌더라고요. 사부인,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도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따로 모신 회장님이 있는데 저희도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 속인 거, 우리 아들한테 대놓고 불법적인 일 시킨 거, 내가 친 걸 직접 보고 들었는데 어디서 발뺌입니까? 그건 그래요. 저희가 알긴 알았는데 그냥 가족끼리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자 간 일입니다. 제가 정가가 있으니까 장서방을 조금 더 앞세운 건 사실인데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서방은 초범이니까 형량 조금만 받고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장서방을
우리가 모른 척 했겠습니까? 수고비도 챙겨주고 가족끼리 더 똘똘 뭉쳐서 잘 살아가겠죠. 그럼 다 해피엔딩인데 굳이 이렇게 고소까지 해서 가족이 전부 다 교도소에 갈 필요 있나요? 그렇게 가족을 생각해서 우리 아들한테 겁박을 하고 쌍욕을 했어요. 쟨 이혼했던 사실 숨기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던데 이 인간들이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정말입니다. 혼인신고야. 요즘 애들이 애 낳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나요? 애들도 천천히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제가 장서방한테 일을 가르치다 보니 말이 험해진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업무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장서방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업무? 무슨 업무요? 우리 아들한테 범죄 저지르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불법 회사 업무요? 불법적으로 돈 세탁하고 비자금 만들고 탈세를 일삼는 그 거지 같은 거요? 그딴 것도 회사고 업무입니까? 이번엔 일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지. 저 막 맨날 불법만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전 정말로 장서방을 좋은 사업가로 키우려고 옆에서 물심양면 도움을 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고소 취하 좀 해주세요, 사부인. 예. 더러운 사기꾼 천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인간들은 제게 고소 취하를 부탁하며 빌면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해댔어요. 게다가 며느린 다른 방법을 써서 저를 회유하려고 했죠. 물론 전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지만요. 어머님, 제가 남편 옥바라지 잘할게요. 예전에 아빠 옥바라지 해본 적도 있어서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남편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회사 일엔 아예 손 떼게 할게요. 네? 너 장난하니? 그리고 뭐 어머님?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이혼 사실도 숨기고 사기 결혼한 네 입에서 어머님 소리가 나와? 나한테 그동안 잘했던 것도 우리 아들한테 사기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이제 다 안다. 너 동생 미국에 사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대체 너한테 진실이라는 게 있긴 하니? 그건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별로 듣기 좋지 못한 제 진실을 알면 결혼 안 해줄까 봐서 그런 거예요. 저희 남편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번엔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편이 혼자 잘못한 거란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요. 그것도 어머님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저도 모르게 한 말이라니까요. 저 정말 남편하고 오래오래 잘 살고 싶어요. 갈라설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요. 며느린 일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자신과 자기 아빠도 피해자라며 제게 했던 거짓말에 대해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 며느리에게 은근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와중에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제 진심을 믿고 고소 취하해 주시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지금 네 명인 아파트에 들어간 우리 아들 돈 2억 당장 나한테 보내라. 아니면 집을 우리 아들 명의로 지금이라도 바꾸든가. 네? 갑자기요? 그거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생각해봐라. 넌 우리 아들하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내가 고소 취하한다고 한들 네가 끝까지 우리 아들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니? 게다가 우리 아들 월급 관리도 다 네가 하고 있었대지. 집도 네 명이지. 네가 배신하면 우리 아들한테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 신뢰를 얻으려면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야. 어떡할래? 진짜죠? 그렇게 하면 진짜로 고소 취하해 주실 거죠? 일단 보내.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까. 제 말에 며느리와 사돈은 얼굴에 화색이 돌며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진짜 며느리와 사돈을 용서해 주려던 게 아닙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맡겼다던 월급이야 불법적인 일을 하며 받은 거니 없는 돈이었던 셈 치더라도 결혼할 때 아들이 집값에 보탰던 돈만은 억울해서 꼭 찾고 싶었어요. 집 명의까진 아들 앞으로 돌려주지 않을 게 뻔하니 일부러 2억이라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도록
집 명의까지 운운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겁니다. 그들은 제 식당을 나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2억을 고스란히 송금한 뒤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돈 보냈어요. 확인하셨어요? 그래, 잘 받았다. 그럼 이제 고소 취하해 주시는 거죠? 네? 알았다. 내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변호사랑 얘기하고 연락하마.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제가 변호사에게 그 일로 연락할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나요? 고소를 취하하게요. 그 뒤 저는 며느리와 사돈의 전화를 대충 받으며 취하 진행 중이다,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다 등 성의 없는 변명을 하며 차에 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자 자신들이 당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며느린 바짝 약이 올라서 또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아줌마, 솔직히 말해봐요. 고소 취할 생각 없었죠? 먹튀한 거죠? 그걸 이제 알았니? 너랑 네 아빠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랑 우리 아들 속였는데 나라고 뭐 못할까 봐? 멍청한 거니 순진한 거니? 하긴 그렇게 멍청하니까 우리 아들이 증거를 모으고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못했겠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헛꿈 그만 꾸고 얌전히 벌 받을 준비나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두고 봐요 어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이 사기꾼들아.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저 말은 궁지에 몰린 며느리의 허세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수두룩했으니 결국 기나긴 싸움 끝에 승리한 건 저와 아들이었죠. 그들의 죄는 모두 인정됐고 동종 전가가 있던 사돈은 징역 7년, 며느리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게다가 물게 된 추징금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그들 위에 누군가 있다던 말은 정말이었는지 그들과 연관돼 있던 다른 비리자들까지 줄줄이 엮여 구속되거나 법의 처벌을 받게 됐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아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반성의 여지 등이 모두 정상 참작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아들도 그들에게 휘둘렸든 어쨌든 간에 그들의 행동에 가담한 것이니 그만하면 정말 많이 감형이 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마주친 날 며느린 절 표독스럽게 노려보며 이러더군요. 아줌마 아들 멍청한 줄로만 알았더니 몰래 증거 모으가는 여우 같은 짓도 할 줄 알았네. 내가 사람을 완전 잘못 봤어. 진짜 더럽게 재수없네 아줌마. 짜증나니까 우리 영영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나야말로 바라는 바다. 너랑 네 애비가 드디어 죗값을 받는구나. 넌 평생 정신 차리지 말고 그따위로 살아. 그래야 평생 하늘이 내리는 천벌 받고 불행하게 살지. 너 우연이라도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심판을 내려줄 거야. 알았어? 옥살이 어디 한번 잘해봐라. 제 말에 며느린 침을 퇴 뱉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런 천박한 본성을 모르고 딸 같은 며느리라고 좋아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정말 싫어지는 순간이었죠. 이후 저는 변호사님과 아들의 USB를 맡아준 지인,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사위의 친구 모두를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또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고생한 딸과 사위에겐 지금까지도 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답니다. 제가 돈으로라도 고마움을 표하려고 해도 가족끼리 당연한 일을 한 거라며 딸도 사위도 기겁을 하고 거절했거든요. 그렇듯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아들은 5달 전 무사히 출소할 수 있었어요. 희대의 사기꾼들인 망할 푸년 아직도 열심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출소하기 전 아들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교도소에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때문에 저도 딸과 사이도 그런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힘을 주기 위해 노력했죠. 덕분인지 아들은 출소하고 나서는 정신을 많이 다잡았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지도 않던 교회에 나가 회개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일은 어때? 다시 시작하니 할만하니? 네, 역시 전 이 인쇄소 일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다른 직업에 관심 갖지 않고 쭉 이 일만 하려고요. 나중에 인쇄소를 차려도 좋고요. 다행히 아들은 전에 일했던 인쇄소 사장님이 받아주셔서 다시 그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만둬 보니 원래 하던 일의 소중함을 알겠다며 아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들은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며 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죠. 아들이 막 출소했을 때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전 이제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람을 믿은 대가가 너무 커서요. 근데 그렇게 각박하게 살면 오히려 제 인생이 더 손해라는 생각이 얼마 전에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또다시 사람을 무턱대고 믿겠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을 하면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려고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어머니, 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아들은 그렇게 언젠가 다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더 이상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씁쓸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고 못난 아들이라 죄송하다며 결국 눈물을 보였죠.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해줄 건 위로뿐이라 저는 그저 따뜻하게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힘을 준다고 한들 아픔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이 되는 일은 아들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그때 전 정 혼자 지내기 힘들 것 같으면 서울살이를 그만두고 통영에서 저와 함께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등으로 눈물을 꾹꾹 찍어내며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전 무섭기도 하지만 사람 많은 서울에서 더 많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싶어요. 냉정하고 무서운 곳이지만 그만큼 배울 것도 많은 곳이니까요. 아들은 그때의 말처럼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한 계단 한 계단 삶의 계단을 다시 성실히 오르고 있습니다. 딸도 사이도 종종 비교적 가까이 사는 아들을 찾아가 함께 밥도 먹고 가끔은 술도 한잔하며 힘을 보태주고 있죠. 저는 멀리서나마 아들의 삶을 간절히 응원하며 살고 있어요. 과거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갇혀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아들에게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제 아들처럼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상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그러하고 있듯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그 기억을 딛고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상처에 전보다 더 단단한 새살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새살이 쌓이고 쌓였을 때 분명 여러분의 인생은 전보다 한결 단단하고 행복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아들을 지켜보며 생긴 제 마음의 생채기도 그렇게 절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죠? 저희 아들과 저뿐만 아니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더 나아질 삶을 응원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